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역사인문 아카데미 제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바로잡는 역사 용어라고 이렇게 잡았고요. 2020년대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른바 역사 논쟁이라는 게 붙습니다.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이 철저하게 과거를 청산한 나라들은 자신들만의 정확한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없는데, 이제 특히 중국에도 없어요. 거기서 철저하게 친일파를 청산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이제 해방 이후에 또는 광복 이후에 6.25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변수가 있음으로써 과거 청산이 사실 힘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항일운동 했던 사람들이 뭐 사회주의라든지 노동당에도 가입했고, 또 어떻게 보면 친일파들이 또 한국전쟁에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그런 이제 역전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한국에는 이제 그런 역사 논쟁이 심한데, 오늘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고 좀 더 보편적이고, 그죠? 그런 역사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해서 잘못 알려진 여러 가지 역사 용어나 또는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어떤 역사가 필요한지 그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역사인문 아카데미의 전임 교수로 있는 오정윤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역사의 정명입니다. 뭐 공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사물의 개념을 명확하지 않으면 그 과정이나 내용이 왜곡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는 이제 범주가 있고 범주 안에 개념이 명확해야만 어떤 것을 인식할 때 정확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정명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역사의 여러 가지 이 개념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2006년도 같아요. 중국이 고구려를 포함해서 동아시아의 역사 전반을 중국사에 편입하는 이른바 이제 공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여러 공정 가운데 동북공정이 시작됐던 그 역사 현장입니다. 그때 요한 문명이라고 해서 요동과 요서 지역에 있는 신석기 청동기 문화를 중국사의 관점으로 이제 해석하고 그들의 역사를 편입했던, 그때 이제 개관한 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앉아서 찍었던 역사적인 사진이고요. 이제 연영성 박물관에서는 지금 이제 그 요한 문명을 완벽하게 재해석을 해서 이제 요한 문명을 하지 않고 고대 요령이라고 하는 지역성을 부여해서 요령 지역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중국이란 전반적인 것 중에 한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역사 왜곡의 현장 사진이고요. 오늘 이야기는 네 가지 주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 1강은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이라고 해서 도대체 우리는 지금 분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하거나 그 이전에 의병운동 했던 사람들이 분단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통일된 자주적 그리고 민주적 국가를 지향했다는 거, 이건 전 무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5,000년 동안 왕정국가였는데, 군주국가였는데 군주국가가 소멸되고 9년도 안 된 시점에 민주공화국이 있고 왕당파들이 거의 힘을 못 쓴다. 그리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종이나 또는 고종의 아들 의왕이죠. 의왕을 망명시켜서 그것은 그 조선의 역사적 정통성이 항일 독립에 있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쉬운 말로 하면 입헌군주제 비슷한 그런 상징적인 군주지, 군주국가를 회귀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때 우리 항일 독립했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사회주의적 민주공화국이나 또는 그냥 일반적인 민주공화국을 생각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분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강만길 교수, 아마 80년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상당 부분이 이 강만길 교수의 역사 인식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저 같으면 무지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분단시대 역사인식, 그리고 우리가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르는 것이 박물관에 가면 요령식, 한국식 동검이라고 부르는 문제점,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와 통일시대라는 이 용어가 갖는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라는 용어, 이 네 가지를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한국 통사에 보면 역사를 보는 눈이라고 해서
당대의 시대 과제는 민주화 통일이다. 물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역사관을 좀 넓힌다면 아마 이것이 될 겁니다. 민주, 그다음에 경제 성장, 산업화죠. 산업화, 그리고 이제 자주적 통일 또는 평화적 통일. 아마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은 그게 빠져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즘 이제 다시 좀 제가 좀 더 넓은 그리고 열린 시각으로 본다면 민주, 산업화, 그리고 이제 시대적 과제는 자주적이고 평화적 통일, 그리고 민족 대단결 원칙. 이것은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있을 때 양 정부가 합의한 거거든요. 자주, 평화,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전쟁이 아닌. 그리고 상대의 정치적 견해를 다 초월해서 민족 대단결의 원칙. 저는 이것이 무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증오와 대결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가지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만길 선생은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이라고 해서 70년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관점의 그 역사의식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80년대, 70년대에서 80년대를 다녔던 사람들은 아마 이영희 교수와 아마 그러니까 그때 우상과 이성이라고 하는 책과 아마 강만길 선생의 이 분단시대 역사인식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을 거예요. 또는 해방 전후세 인식 같은. 자, 그래서 그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분단시대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분단을 전제하지 않고 어떠한 논의도 그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왜? 분단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는 다 뒤틀렸다는 거죠. 이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정치적 관계. 왜냐면 모든 것은 분단만 갖다 놓으면 전부 다 전가의 보도라고 부르는 정도로 뭐 다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른바 이제 빨갱이론이 딱 들어가 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떤 논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논쟁이 없는 거죠. 서로 증오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현대사회에서 이 분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극복하지 않는 한 어떤 문제도 다 걸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강만길 교수의 이제 분단시대의 역사 인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는 분단이라는 거죠. 우리는 분단으로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평화적인 정책이라든지 남북관계라든지 한미관계라든지 한중관계, 한러관계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좌우 극우와 극자의 양단 논리를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해방된 지 지금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 강만길 교수는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 자, 그러면 이런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왜 필요하냐? 그것은 한국 현대에서는 말 그대로 역사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요. 해방 전후 분단이냐 통일이냐. 만일 분단을 전제로 한다면 친일이 극복이 돼요. 뭐냐? 대한민국을 이룩한 거. 그러면 결국 논리는 뭐냐? 1948년이 건국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1948년도 이전에 어떠한 행위는 단지 1948년도 이후에과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친일파는 1948년 건국론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건국론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한일협정부터 모든 문제가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없는 건데 조선왕조가 끝나면서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국가 시대의 어떤 행위도 그건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게 이제 바로 친일파들이 자신의 그 친일을 세탁하는 절대적인 논리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친일로 보느냐 항일로 보느냐 역사를 그렇게 되면 이 항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의병전쟁부터 시작해서 항일 독립운동까지 연결되지만 의병전쟁에 더 뿌리를 가면 결국에는 임진왜란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한국문화연대라는 이 단체가 창립총회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시대에 사는데 왜 광화문에 이순신과 세종대왕이 있느냐?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봉건시대 사람들이잖아요. 봉건시대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민주공화국에 맞는 인물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논리 속에 무지 위험한 요소가 있다 그죠. 그럼 누구를 세울 것이냐 이거죠. 누구를?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공화국을 상징하는 것.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경제로 성장했지만 민주공화국에는 가장 안 맞는 사람이죠. 그럼 이승만 대통령 상해 정부에서도 쫓겨났고 탄핵받았고 그 다음에 4.19 혁명으로 탄핵을 받아 쫓겨났는데 민주공화국은 안 맞는 거죠. 단지 건국 그 시점 그러니까 무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친일로 보느냐 항일로 보느냐 이 논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단을 전제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가 긍정이 되냐면 독재를 하든 뭐 하든 산업화만 하면 된다는 논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제를 성장할 때 독점적 지배체제를 없앤다는 것은 민주적 경제 정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덕 경영이죠. 지성 경영을 해야 되고 이런 경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그 기업의 회장님들은 맨날 이렇게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평상시는 잘 다니다가 그때만 항상 다 이렇게 오고 또 사면할 때 뭐라 그래요? 한국 경제가 어려워서 한국 경제 동력을 상실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때까지 정경유착을 했던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통일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한 이제 부당하고 독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시민의식의 바탕.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하냐 이거죠. 통일의 지향점. 근데 이 통일의 지향점을 보면 재밌는 건요. 전반부는 보수 정권에서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때 남북 기본 합의서. 근데 그건 너무 진보적이어가지고 진보 세력도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통일 세력을 뭐 이렇게 통일운동하는 사람을 빨갱이로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과 노태우는 완전히 감옥에 가도 100번 가야 됩니다. 왜? 너무나 선진적이에요. 그 자체가. 자주적. 미국 이런 간섭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주적. 평화적. 그리고 민족 대단결.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세력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서로 용서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문재인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의 연장에 불과해요. 그래서 아마 100년 후에 역사를 쓴다라면 노태우의 북방 정책은 한국사에서 무지 중요하게 아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12.12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억압적 광주항쟁을 진압하면서 피해 정권을 가졌다면 그런 면에서 노태우는 북방 정책도 했고 그의 자식들이 용서를 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긴 역사를 본다라면 짧게는 전두환이 세력을 모았지만 길게는 아마 노태우 정부가 역사적 평가를 받지 않을까. 저는 뭐 명확하게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뭐 공관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의 역사에서 박정희 대통령 꼽으라면 저는 광화문 현판을 꼽아요. 그건 상상을 초월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광화문 현판은 한자로 돼 있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반포한 데가 근정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하느냐 안 하느냐도 무지 중요합니다. 왜냐면 광화문 광장 자체가 한류 콘텐츠의 상징적 존재로 오니까. 근데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죠. 거기에 한자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이라고 써 있어. 좀 그러면 저기 농담이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와서 저 사람 중국에서 파견한 장사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와서 도와준 걸로, 중국이 와서 도와준 걸로. 아니 우리 좋은 그 충무공 그냥 우리말로 써도 돼. 한자는 어차피 충무공이지만 그냥 우리말로 써도 다 알아요 이제. 왜냐면 충무공 자체를 뜻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소리로 인식해버리니까. 그냥 충무공 하면 이순신. 이순신을 굳이 이순신은 성이 이렇게 쓰는데요. 오해하시고 성은 요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순신 하면 그 자체로서 그분이 연상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역사 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제적이냐 자주적이냐 무지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미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제일 원칙이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했어요. 그러면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소련을 배제하는 이거 완전 빨갱이 논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72년 7월 4일날 7.4 공동성명에서 이걸 이미 천명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국 근현대사를 인식하는 것은 친일을 인식할 것이냐, 분단을 인식할 것이냐, 분단을 고착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사대주의의 근거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보수가 가장 민족적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반민족적이야. 아니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오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미국 국기까지 그래도 보수는 인정할 수 있어요. 왜 6.25 때 미국이 그 정도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다. 근데 왜 이스라엘기가 나오냐 이거죠. 참 황당한 거지. 태극기에만 가져도 충분한데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 현대사를 인식할 때는 바로 요 두 개의 관점, 그러니까 세 개의 관점, 친일이냐 항일이냐, 분단이냐 통일이냐, 사대냐 자주냐를 어떤 관점을 갖느냐. 물론 하나의 관점을 이렇게 아주 그냥 극우적이고 편파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보편적 관점에 하나는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은 항상 어떤 걸 얘기하냐면 나는 역사를 좋아해. 다 그런데 그건 역사는 그건 과거 거잖아요. 과거에 축적된 것을 배우는 거죠. 과거 역사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배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역사를 사는 거예요. 현실을 사는 거. 그 다음에 내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역사관은 무지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역사에서는 한 번도 규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 역사를 자꾸 과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을 사는 당대가 없는 거예요. 당대. 그러면 저와 같은 세대는 80년대가 가장 중요한 당대였어요. 물론 저의 후대 세력들은 아마 2002년 월드컵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한국의 자부심,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진보나 보수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를 처음으로 가져왔던 것 같아요. 광장에 태극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2002년도가 그들에게는 당대가 되겠죠. 근데 저희들은 20대 가장 청춘이 피가 끓을 때 광주라고 하는 그 문제 떠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광주였어요. 그리고 민주화든 독재 타도든 그것이 다 광주를 기점으로 해서 87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당대를 설정하는 기준. 그래서 중국은 세계 역사에서 당대를 설정한 나라가 중국에 처음으로. 중국 현대사에는 당대가 있습니다. 언제냐? 무지 쉽습니다. 모택동이 있던 시대는 현대사인데 바로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했던 78년. 개혁개방부터 오늘의 중국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대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대사는 등소평의 시대고 현대사는 어떻게 보면 모택동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당대는 저는 80년대를 본 겁니다. 80년대를 우리 살았던 삶. 근데 다음에 역사가들이 쓸 때는 아마 2002년도가 당대가 될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현대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오늘의 현실이 역사의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오늘의 마지막인데, 과거는 역시 배우는 역사입니다. 이건 사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 촛불도 있고 1988년 88 올림픽도 있고 2002년도 월드컵도 있고 여기에 동참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현재를 살았던 역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당대를 설정할 때 이 시대를 결코 잊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역사는 퇴행이 되니까. 그래서 역사는 끊임없이 만드는 역사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가들이 우리 역사의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말 그대로 개꿈인지 용꿈인지 몰라도 그들의 지향점은 중국몽입니다. 그 중국몽의 지향점은 딱 두 개예요. 정신세계와 물질세계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야심이 있는 거죠. 중국몽. 근데 많은 사람들 비웃어요. 근데 그건 비웃는 게 아니에요. 실현의 주체는 중국이지 다른 나라가 아닌 거죠. 그들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들은 갈 거예요. 이제 2023년도 지금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그들의 세계사 무대에 등장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는 끌어간대요. 세계사를 자기들이. 항저우 이걸 기점으로.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던 베이징이 아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베이징 올림픽이. 그건 중국의 꿈이죠. 그럼 우리 한국의 꿈은 뭐냐 이거죠. 한국의 미래, 한국의 지향점. 없잖아 정치인들. 그냥 전부 다 과거에만 지금. 물론 과거가 나쁜 건 아니죠. 과거가 필요하죠. 청산도 해야 되고. 아직도 과거에 매달리죠. 과거와 함께 현재도 있어야 되고 우리 몸은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미래는 오히려 예술가들이 더 한다 이거죠. 블랙핑크라든지 뉴진스라든지 BTS라든지 예술과 체육. 손흥민이 아마 우리나라 국회의원 100명 이상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EPL을 보는 전 세계 수억 명 사람들은 그 손흥민 때문에 한국 브랜드가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러면 손흥민은
사실 한국의 미래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유튜브를 보는 많은 청소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를 만드는 주체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 조상들은 과거 역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오늘의 근현대 당대를 만들었다면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이 미래 역사를 만드는 주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오늘의 첫 번째 강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자, 이래서 제 1강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